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 모임의 유명종입니다. 오늘은 자산과 기회의 불평등과 해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분의 발표 내용을 저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몇 가지 섹터에서 어떻게 이 자산 불평등이 형성이 되었고 이것들에 대한 해법을 간단하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자산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 자산 5분위 가구 기준 자산 1분위 최하위인 1분위와 최상위인 5분위의 격차가 125.6배가 났습니다. 근데 2018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1년 사이에 약 2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자산 격차가 급속도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이 자산 격차의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2018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순자산 상하이 격차도 역시 106배에서 125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6년도 통계상에 의하면 우리나라 불평등 지표의 국제 비교 순위는 30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보시면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대 99 사회가 아니라 10대 90 사회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 10 안에는 공공 부분과 대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이슈인데요.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 가구 비율, 네, 보시면은 서울, 수도권, 전국 이렇게 나눠서 무주택 가구가 역시 서울의 50.9%, 전국적으로는 43%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집,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집과 지방에 있는 집은 다 똑같은 집입니다. 주택 소유 비율이죠. 그런데 이 주택의 자산으로서의 가치, 이게 블루칩이냐 아니면 뭐 옐로우칩이냐 이런 거에 따지면 지방 소도시에 있는 주택은 진짜 거주용 주택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은 투자용 주택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그 이상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진위계수 분해를 통한 소득 원천적 불평등 기여도 2016년도 통계인데요. 말이 너무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평등은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 첫 번째, 근로소득이 44.4%, 부동산 소득이 37.2%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두 가지는 결국은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부동산,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 소유 서울 시민, 서울 2017년도에 서울시 인포그래픽의 내용입니다. 이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찾아보시면 되는데, 서울 시민 인구가 2017년도에 977만 명인데 그 중에서 주택 소유를 하고 있는 서울 시민은 244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24%였고요. 30대에서 50대까지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60대에서 80대의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75%, 3분의 2의 서울 시민들은 집이 없다. 그러면 강남 부동산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30%는 지방 자산가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주택은 전국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은 대부분 임대주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주택 소유하고 있는 서울 시민의 비율 중에서 강남권이 또 서울시의 17.7%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득 집중도 문제는 앞에서도 다루셨겠지만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20년간의 OECD 회원국 중에 소득 집중도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상위 10%를 위한 정책,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 김도수 소장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치권이 결국은 하위 90%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은 없다. 미안하지만 진보 정당도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공공부분 일자리 현황이 이제 우리나라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와 안 좋은 일자리, 이것은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자, 공공부분 일자리가 9%, 대기업 일자리가 약 10%, 2017년도 기준입니다. 결국은 80%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2080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일자리가 뭐가 문제냐? 결국은 임금의 문제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의 상승률을 보시면 대기업은 10.7% 상승했고요. 중견기업은 0.6%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3.4% 상승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 신입 초임은요, 중소기업에 가면요 과장급 정도 연봉이 돼요. 네. 중소기업 과장이 4천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졸 초임이 4천이면 20대들이 정신이 제대로 있으면 내가 3, 4년 더 취업 준비해가지고 대기업까지 왜 중소기업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다. 공공기관 연봉이랑 대기업 연봉 차이를 보십시오. 중소기업을 이미 추월했죠.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이가 약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은 연금 격차가 대기업이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결국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세 가지에 의존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자리 격차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격차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죠. 그리고 이제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 격차가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위의 자산 평균과 부채 평균. 자, 소득이 높을수록 빚을 더 낸다. 이 제도는 Debt to Income이라고 해가지고 DTI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빚을 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담보 가치로만 평가해가지고 담보 가치의 8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입증하지 않아도 담보 가치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대출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나 무주택자들이 주택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입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DTI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담보 가치의 40%, 뭐 60%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서울 주택 평균 가격 9억인데요. 그 중에 60% 하면 40% 정도는 현금 갖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9436 현금 3억 6천 가지고 집 사라는 얘기예요. 30대에서 3억 6천 자산 가능합니까? 우리 40대인 우리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윤범기 기자님, 네. 일단 대기업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아닌가요? 중견기업? 아니에요. 아니군요. 네, 어쨌든 정규직. 산업은 뭐 힘도 없죠. 힘이 없죠. 네. 그죠. 몇 년 차십니까 지금? 15년. 15년 차. 네. 뭐 예금이 3억이 있다 이런 꿈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정부에서는 빚지지 말라. 그래, 빚지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집 어떻게 삽니까? 내가 3억 5천 어떻게 모으죠? 저는 50대를 바라보지만 당연히 3억 5천 없죠. 네, 빚이 없는 게 다행이죠. 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교육, 부모 소득 격차와 자녀 소득 격차의 연관성은 뭐 말할 것도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는데 재미있는 통계가 부모의 사회 계층적 해외 유학 및 특목고 진학 비율, 이거 옛날 통계입니다. 68년에서 75년생과 76년에서 86년생의 그래프 차이인데요. 이 초록색이 이제 80년대생들이죠.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생으로 갈수록 이게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고학력자들에 의한 교육의 대물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저도 물론 세 자녀를 키우는 이제 부모로서 저도 이제 강남에 서초동에 끄트머리에 살고 있지만 물론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이 사교육 시장에 넣어봤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고학력자라고 자부를 하고 이렇게 정치운동도 하고 뭐 아는 게 많지 않습니까? 와, 이 매니지먼트 하는 마마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고요. 일단은 돈으로 게임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대추동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낸다. 뭐 수학 50만 원, 영어 50만 원, 뭐 이렇게 논술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애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 300만 원 감당이 안 되는 수준들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3 때까지 완벽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애들이 자사고나 이런 데 가서 내신 2, 3등급을 형성하더라고요. 대안. 저는 계층별로 좀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죠. 1020 세대에는 교육 부분에 집중해서 일자리를 좋은 쪽으로 가져가게 해서 소득을 확보한 다음에 금융자산을 확보해서 부동산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게 맞고, 3050 세대는요 뭐 교육이고 다 필요 없이 부동산을 확보하게 해주라. 부동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부동산 금융 일자리 교육으로 가면 된다. 자산이 있으면요 이 대출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없으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요. 신용이 한번 무너지면은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전에, 그러니까 DTI라든지 LTV라고 하는 제도 이전에 주택 정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누구에 한해서?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담보가치 보고 담보가치의 80%까지 대출해 주란 얘기죠.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버블이 너무나도 많이 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 정책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내놓는 정책들은요 또다시 부동산 정책에 불을 지피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4가지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교육, 부동산, 금융, 균형 발전,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저는 이 격차 해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봤습니다. 일자리는요, 제가 이거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제가 이제 뭐 직원으로서, 임원으로서 쭉 계속 근무를 해면서 나온 건데요. 임금 격차는 극복할 수 없다.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임금처럼 준다? 중소기업 다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판교 일부에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투자 받아서 하는 쪽. 그리고 이제 IT 기업에서 엔지니어들은 사실 고용봉 받습니다. 중소기업도. 하지만 다른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 입장에서 대기업처럼 임금 준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자꾸 임금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비임금적 요소를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비임금적 요소는 뭡니까? 국민연금 2배.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보험 지원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이라고 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확대해서 조금 더 실효적으로, 왜냐면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기댈 언덕은요 그냥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50 넘어가면 바라보면서 국민연금 납부할 수 있는 게 60세까지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3년 국민연금 납부하고 전 그거 갖고 노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 2배, 중소기업 연금공단을 신설해서, 제가 정말 공공부문 일자리 만드는 거, 기관 만드는 거 저 반대인데 이거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 연금공단 신설. 그리고 현재 노란우산은 소상공인들만 가입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들. 노란우산 공제 지원 확대. 왜냐하면 이 노란우산 공제가 이율이 낮아요. 그래서 뭐 저도 좀 넣고 있긴 한데 어렵습니다. 이거 가지고 노후를 대책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에 대한 이 수익률을 좀 높여달라.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교육비, 육아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우처라든지 우선권을 제공하든지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연봉을 높게 받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임금적 지원 제도를 높이면, 공무원이 사실 대기업 초임보다 낮지만 왜 공무원을 선호하겠습니까? 비임금적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비임금적 지원을 정부에서 많이 늘려주면 저는 이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서 문제지. 2번째, 부동산은요 매입 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임대후 분양을 늘려달라. 그래서 저는 공공주택 펀드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주택 매물이 어디서만 튀어나오냐면요, 지금 법인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보유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결국 보유세 때문에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매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요. 왜? 지금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 살 수 없고요. 무주택자는 왜 집 못 사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서 튀어나온 집도 무주택자들이 받아낼 수 없어요. 예, 우리 윤 기자님도 못 받아냅니다. 예, 돈이 없으니까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공에서 흡수해라.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을 펀드를 조성해서 싹 다 흡수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임대로 내고 그걸 분양전환을 해달라는 겁니다. 분양전환을 하면 이제 주거 안정 효과 플러스 중산층들의 자산 형성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가장 실효적인 효과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예, 정부가 왜 집을 소유할 수 없습니까? 정부가 집 소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쏟아지는 매물을 유일하게 공공에서 흡수해라,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분권 하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요, 철저하게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하라고 하니까 세종시 뭐 이거 해가지고 또 다시 전국 변환하려고 그러는 이런 꼼수납하고 있는 굉장히 저급한 형태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집권 여당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노무현 정신을 어디에서 계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지방 거점 도시를 개발해야 됩니다. 호남권, 동남권, 중부권, 강원권 거점 도시 육성하고 혁신 도시 확실하게 지원하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육, 일자리, 대중교통, 문화, 의료 요 5개를 갖다가 그 지방 거점 도시에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 분산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지 인센을 지방으로 전출 가는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 복지 인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수도권에 택지를 만들고 뭐 용적률을 상한하고 뭐 이런 형태의 수도권 강화 정책을 쓰지 말고 지방 도시를 확장시켜라. 그래서 지금 김경수 지사가 잘하고 있는 게 저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이거는 사실은 동남권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기 때문에 미리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데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 수도권 대학 지원하지 말고 지방 국공립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 국공립대에 집중 지원하고 일학습 병행제 및 직무 능력을 통한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기능성 대학을 확대하자. 그래서 폴리텍, 전문대 나와도 그래서 4년제 학사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대 이런 쪽으로 해서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많이 늘리면 사실은 결국 대학이나 일자리에서 이 문제가 풀리면 사교육 문제가 풀립니다. 굳이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인문계, 사회대 가가지고 취업할 수 있습니까? 문송합니다. 이런 용어가 왜 나옵니까? 문과 서울연구대 문과 나와가지고 취업됩니까? 안 돼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기술, 테크 인력 이런 쪽으로 결국 확대돼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가면 사실 입시 경쟁률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원하면 갈 수 있는 게 사실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효과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돼서 격차 사회 해소에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